저기 뭐냐, 요 마이크 키고 하잖아요? 예. 저희 대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이거 들고 와서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수님이 마이크를 요거 키시고, 수업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끝냈으니까 이제 교수실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끄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안에 있는데 막 저기 마이크, 뭐죠, 이거? 스피커로 다 나오는데 교수님이 일단 화장실을 들리신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가 나는데. 중계방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또, 뭐야. 조교랑, 그 조교랑 이제 교수실에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다 중계방송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재밌으니까 좀 듣다가 이제 계속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눈치 있는 애들은 가가지고, 아, 교수님 빨리 끄시라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화장실 가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끄고 가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 매수신청 대리인, 거기서 네모 2번 보십니다. 175페이지요. 가로 1번의 대리권 범위 별표를 크게 하시고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총 7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리권 범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암기하실 때, 자,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 창녕에 가면 우포, 늪지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생태경관 보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학습을 간 겁니다. 차돌이가. 그러니까 우포, 늪에 현장 학습을 간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여요. 우가 뭐냐 그러면 우선 매수 신고예요.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때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경우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면 딴 지분권자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게 공유자의 우선 매수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 무언 소리 안 납니까? 안 나요? 제 귀에만 들리는 것 같아. 안 났어요? 네,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우선 매수권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공공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공공임대주택에 세를 살던 사람은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경매 절차에서 우선권이 있어요. 어차피 살고 있으니까. 일반 임차인 아니에요. 공공임대주택. 그 임대주택의 임차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요 2가지. 하나는 공유자, 하나는 임차인.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선 매수 신고, 우자만 나와도 뭐예요? 대리권. 우자만 나와도. 포가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동그라미 1번, 요게 동그라미 2번. 1번, 2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것이 3번. 자, 여기서 뭘 포기하는지 모르셔도 괜찮아. 포기란 글자만 나오면 대리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포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2가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 나오면 대리권 범위에 들어간다. 자, 4번째요. 차자는 뭐예요? 그쵸? 차순이 차인데 낙찰을 받겠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순이자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1등한테 떨어진 거지. 근데 혹시 1등이 돈 안 내면 내가 대신 돈 내고 받아갈게요 라고 예비적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으로 치면 예비 합격자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은요, 5번인데 돌려줄 것을 신청한다고요. 입찰 들어갔다가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면 보증금 찾아와야죠. 그 보증금 찾아오는 것을 매수신청 대리인이 대신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떨어졌을 때 입찰 보증금 찾아오는 걸 대신할 수 있고. 자, 6번입니다. 이번에는 보자가 뭐예요? 보증의 제공. 입찰 보증금을 갖다 내는 걸 대신할 수 있어. 입찰 보증금을 갖다 내는 걸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찰표 쓰고 갖다 내는 거, 보증금 갖다 내는 걸 대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자가 뭐냐? 마지막 7번째인데 입찰표의 작성 제출입니다. 입찰표를 써서 내는 걸 얘기합니다. 작성 제출.
그러니까 실제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입찰표 대신 쓰고 보증금 대신 갖다 내주고 떨어지면 보증금 찾아와주고 혹시 2등 됐을 때 혹시 1등이 낙찰 안 받아가면 내가 대신 낙찰 받아갈게 라고 예비적으로 신고해 주는 거. 이거 주로 합니다. 이거 거의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앞에 있는 4가지, 요 뒤에 있는 4가지 위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요 3가지 위주로 합니다. 거의 이것도 잘 안 합니다. 자, 이게 대리권 범위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요. 아까 등록 요건처럼. 그러니까 한 지문 정도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외에는 매수신청 대리인 못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매수신청 대리인이 무슨 항고할 수 있겠냐 그러면 못한다고 하셔야 돼. 매수신청 대리인이 자 명도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명도 소송 같은 거 제기할 수 있겠냐 이건 변호사나 돈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신청 대리인은 못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기출문제 뭐가 나왔냐면 매각 기일을 바꾸는 기일 변경 신청하는 거 이것도 할 수가 없다. 경매 기일이 뭐 7월 17일로 잡혀있다. 10월 17일로 잡혀있다가 한 달 뒤로 연기되고 그런 게 있죠. 그걸 기일 변경이라고 그래요. 기일 변경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합의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면서 기일 변경 신청하고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들어간 것은 요 7가지밖에 없다. 암기를 꼭 해두시고 한 지문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요. 가로 2번 가시면 이 176페이지 대리행위 방식 나옵니다. 1번이 시험이 잘 나오죠. 자, 매수신청 대리는 매각 장소나 집행법원에 무조건 직접 출석해야 돼. 직접. 그러니까 소공한테 내 대신 가서 입찰 보고 오라 못 시켜. 그게 당구장 표시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몇 번씩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그런데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위임장을 갖다 내야 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위임장이에요. 위임장. 그런데 이번에 뒷부분이 나왔었어요.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할 적에는 그때는 하나의 서면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경매 사건에 대해서 입찰 대리하면서 입찰표도 쓰고 보증금 갖다 내고 보증금 찾아오고 이것을 한 사건에 대해서 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걸 같이 할 때는 위임장 한 번 내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뭐죠? 원래는 대리행위마다 위임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같은 날 입찰표도 쓰고 보증금도 같이 갖다 내고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할 때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때는 한 번 내고 끝나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2번이에요. 여기까지는 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모 3번에 보면 의무가 나와요. 자, 의무 나온 것 중에서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우리 중개사법상으로도 금지행위가 7가지 있었죠. 매수신청 대리인도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가 8가지 뭐 있고 그래요. 이거 암기할 정도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뭘 좀 볼 게 있냐면 2번, 3번 밑줄 그은 걸 좀 봐야 돼. 상식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인데 자기가 입찰 봐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매수신청인이 돼서 자기도 입찰을 들어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입찰 대리를 해주는 사건인데 자기도 입찰 들어가. 그럼 자기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입찰 대리를 왜 안 와요? 그럼 자기는 돈만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금지행위. 응?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매수신청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돈 들고 와가지고 괜찮은 물건 받아주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은 물건이 있다고. 맡기라고. 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괜찮은 물건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으라고 제가. 괜찮은 물건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맡아갖고 그 2사람을 대신해서 한 물건을 들어가. 그러면 둘 중에 둘 다 낙찰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받으면 한 사람인데. 그럼 2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잖아. 그건 금지행위란 말이에요. 이건 못하는 거야. 자기가 대리로 맡은 그 물건, 경매 물건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2사람한테 둘이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데 2사람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 물건에 들어가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들어가면 괜찮지. 만약에 변호사로 치면 변호사가 원고한테 가서 사건을 맡아. 내가 이기게 해주겠어. 사건 맡아. 그래놓고 비고한테 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얘기해 주겠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게. 못하는 거예요, 금지행위야, 이거. 자, 그 정도 일단 상식적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사건 카드 중요합니다. 자, 경매 사건을 위임받았을 때는 사건 카드를 한 장씩 만들게 돼 있어. 그래서 뭐 위임받은 날짜 이런 것도 막 적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보수액을 적어. 보수액. 핵심이 핵심. 중개보수는 어디에 적죠? 복비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적잖아요. 확인설명서에 적죠? 매수인청 대리인의 보수는 확인설명서에 적지 않고 어디에 기록해요? 사건카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카드에다가 도장 찍어. 근데 그것은 등록된 도장을 찍는 거야. 왜냐? 매수인청 대리는 100% 개공이야. 그럼 개업공인에서는 등록된 도장이 있지요? 그걸 찍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해요? 5년. 하나도 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로 3번에 설명사항. 그죠? 그래서 가로 3번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회색 바탕. 자, 확인 설명사항. 요거 암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확인 설명사항. 확인 설명해 주시오. 이런 사항이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녀는 확실한 경제표 부인이다. 이렇게. 그녀는 확실한 경제표 부인이다. 확실한 확인설명상 경제표 부인.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경제표라고 하는 것은 잘 아낀다는 의미가 있고 잘 아끼는 부인이다. 전략하는 부인이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투자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월급을 벌어다 줬더니 그것 갖고 투자해가지고 몇 배로 불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경제표 부인이야. 여자들이 투자를 잘하잖아요. 남자들보다. 자, 그녀는 확실한 경제표 부인이다. 그죠? 저희 안 사람도 이런 주장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조금 비싸게 사잖아요. 그러면 되게 막 지적질을 하고 야단을 치고 막 그래요. 비싸게 샀다고 막 이렇게. 나 몰랐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 화장품을 살 때는 안 아껴요. 싼 것도 있는데 싼 건 안 사고 비싼 것만 사요. 화장품은. 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거 찍힌 거 보면 가격이 많이 나가. 그때는 안 아껴요. 콩나물 그거 사고 막 50원, 100원 싼 거 사라고 막 대겨 그러는데 아낄 건 안 아끼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경제표 부인. 경자는 뭐예요? 경자. 아니 경자가 뭐냐니까. 경제적 가치. 이거 낙찰 받으면 이거 가치가 얼마 정도 되니까 얼마 정도 돈을 벌 수 있어요. 투자 가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네. 법령상 제한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로 공법이에요. 법령상 제한상이에요.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 내 임야거든요. 그런 거. 근데 그린벨트 지역 내에 들어가니까 이거 건물 지을 수 없고 막 그래요. 뭐 그런 거. 그 법령상 규제받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로 공법상의 규제사항들이 돼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른 규제사항들. 응? 표가 뭐예요? 대상 물건의 표시. 뒤에 권리관계 있는데 무시하셔도 돼요. 대상 물건의 표시. 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다. 지목이 뭐예요? 이런 거 설명해 줘야지.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이. 그 다음에 부인, 이거 뭐예요? 낙찰 받음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또는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죠. 이것도 권리관계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부담 또는 인수할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선순위 임차인이라 그러면 대항력이 있죠? 이 사람의 보증금이 2억이다 그러면 낙찰자는 2억을 어떻게 해? 떠안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선순위 임차인이요. 또요. 인수할 대표적인 것이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유치권자가 지금 공사 지금 못 받은 게 1억 있다고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플랜카드 붙여놨어요. 문 잠가놓고 거기 지금 못 들어가게 막아서고 있어요. 유치권이죠? 그것도요. 이게 진짜라면 인수죠. 그러니까 경매는 사실 요 두 개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 선순위 임차인 조심하시면 되고 유치권자 조심하시면 돼요. 끝이요. 끝. 그게 핵심적인 핵심.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 이렇게 그녀는 확실한 경제표 부인이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확인 설명서를 써줘야 되죠.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교부하고 보존하는데 몇 년간 보존하게 돼 있어요? 5년. 확인 설명서의 보존 기간은 이게 5년입니다. 이게. 확인 설명서예요. 근데 왜 5년이 됐는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보존 기간은 3년밖에 안 돼. 근데 여기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보존 기간은 5년이나 돼. 왜 그냥 사건 카드하고 같이 처리를 해서 보존해요. 그 사건 카드의 보존 기간이 아까 몇 년이었죠? 5년. 거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5년 이렇게 한 겁니다. 사건 카드에 들어가 있는 이 확인 설명서만 3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년을 맞춰준 거예요. 여기도 도장 찍었었죠? 확인 설명서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장 찍어야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입니다. 정확히는. 서명 날인 하시오. 등록된 도장으로 도장 찍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십니다. 이제 보수 갑니다. 가만히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한데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생각만큼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수 중요합니다. 일단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법정 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정 한도. 법정 한도. 있어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중개 보수도 법정 한도가 있듯이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도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그 법정 한도를 뭘로 정할까요? 예규입니다. 첫째 줄에 예규라고 나와 있죠? 대법원 예규로 정합니다. 예규. 동그라미 쳐두시고 예규에서 정한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오른쪽 페이지 가로 1번에 첫 줄요. 첫 줄 1번 예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받는다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보수에 대해서는 법정 한도를 이걸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자 중개 보수하고 다르죠? 중개 보수도 법정 한도가 있긴 있죠? 그 뭐 중개 보수에 대한 법정 한도를 뭘로 정합니까? 그렇죠. 시도 조례입니다. 이런 거. 아니면 토지나 상가 같은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법정 한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를 얘기하면서 국토부령이나 시도 조례로 법정 한도를 정한다는 식으로 쓰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받는다. 땡.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시도 조례가 정한 범위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땡. 이게 아니고 뭐가 맞아요? 예규. 기출 문제는 맞게 출제됐습니다. 한번. 틀리게 나올 걸 딱 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요 보수에 대해서는 받으면 어디에다가 기록을 해두게 돼 있어요? 사건 카드에 기재하죠? 기록하죠? 아까 했었죠? 중개 보수는 어디에다 기재해요? 확인 설명서.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다가 중개 보수 얼마, 복비 얼마, 보수 얼마 해가지고 적어서 주죠? 도장까지 찍어서 줘. 그러니까 중개 보수는 확인 설명서가 영수증 역할을 해버립니다.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디에 적어요? 사건 카드. 이거 줍니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보존해요. 5년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보수 받은 거에 대해서는 따로 뭘 써줘야 되겠다? 영수증을 써줘야 되겠다. 요거요. 중개보수는 영수증 써줘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요? 확인 설명서가 영수증 역할을 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에 보수가 기재되냐에 따라서 확 틀려져요. 네,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 기재하니까 영수증 따로 써준다. 그죠? 그럼 이때도 이 영수증에도 등록된 도장을 날인해야 되겠죠? 사건 카드에도 날인, 확인 설명서에도 날인, 사건 카드에도 날인, 영수증에도 날인, 등록된 도장으로.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해요? 5년. 5년간 보존한다. 이러면 안 돼요. 확인 설명서 보존 기간 5년. 사건 카드도 5년. 영수증은 몇 년간 보존하셔가 없어. 그래서 5년 나오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요. 가로 2번에 보면 이제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 보수 구체적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체로 들어가면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 상담 보수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대리 보수가 있어. 대리. 입찰 대리 해준 거.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세겠죠, 보수가. 이 상담 보수는 상담해준 거예요. 권리 분석 해준 거예요. 많이 받으면 50이요. 그러니까 최고 5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로 2번에 잔뜩 써져 있지만 가로 2번에 1번 보수 50만 원 범위 안에서 합의 그것만 아시면 돼요. 50만 원 범위 안에서 합의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리 보수는 여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리 보수는
자, 매수인이 되게 만들어 주었을 때 하고 매수인이 되지 못했을 때. 매수인이 낙찰자입니다. 낙찰받게 만들어 주었을 때 하고 낙찰 못 받을 때 하고 달라요. 이거 일종의 성공보수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가의 1% 또는 최저가의 1.5% 범위 안에서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되게 만들어 주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핵심.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 감정가의 몇 프로요? 1%. 사례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저가의 1.5%. 이때는 둘 중에서 높은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중개보수는 어떤가요? 중개보수 같은 경우는 산출액이 있고 한도액이 있으면 산출액과 한도액 중에서 무슨 금액까지 받을 수 있죠? 낮은 금액. 둘 중에 뭐요? 적은 금액. 매수인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떤가요? 둘 중에 높은 금액이 돼요. 요게 달라요. 자, 매수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최고 50이요. 그러니까 요것은 상감 보수 정도 받는 겁니다. 낙찰 못 받으면 별거 없죠. 자, 실비 갑니다. 실비. 자, 실비 받은 거, 실비는 활동비를 받는 건데 핵심이 뭐냐? 통상 비용이 발생했다. 통상 비용 쓴 거, 요것은 실비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 통상 비용이 뭐냐면 근거리 교통비. 만약에 광명시에서 입찰 대리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 간다. 그랬을 때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러면 뭐 몇 천 원 안 들 거 아니에요. 갔다 왔다 해가지고 그게 통상 비용이에요. 이 정도 비용은 실비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비용 쓴 것은 이거 보수를 챙기면 보수 챙겼다 그러면 보수 받은 거에 당연히 포함돼서 받은 걸로 쳐요. 이건. 그러니까 이 통상 비용은 어디에 포함된 걸로 본다? 보수.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면 보수 받고 또 동시에 실비를 챙길 수 있다는 뜻이네요. 이것도 챙기고 또 이것도 챙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비용을 썼을 때는 이건 따로 실비로 챙길 수는 없다는 뜻이고. 근데 만약에 제주도에 제주지방법원으로 입찰 대리를 가요. 그럼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가거나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비행기 비용이 뭐 3만 원, 5만 원 막 들 수 있잖아요. 왕복이면 더 들고. 그게 특별한 비용이에요. 원거리 출장비예요. 이것은 실비에 들어가요. 그 정도 비용은. 그래서 결론, 실비에 포함되는 건 뭐 어떤 게 실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특별한 비용. 근데 그 특별한 비용도 많이 받으면 얼마예요? 30만 원. 30만 원. 최고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못 넘어요? 50만 원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요 실비에 대해서 암기하실 때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응? 특실 30만 원. 특실 30만 원. 이렇게. 특실 30만 원. 저는 아직도 이게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수술해 가서 애를 낳고 병원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애 낳는 순간에는 있었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수업 가고 수업 가고 그다음에 저녁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는데 그때 그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하. 얼마나 싸납게 쳐다봤는지. 요즘도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게 서운했나 봐요. 그렇죠? 잘못했습니까? 그때 그 특실비가 정확히는 27만 원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맞는 거예요. 특실 30만 원. 자, 특별한 비용만 어디에 들어갑니까? 실비. 통상 비용 안 들어갑니다. 이 말이야. 통상 비용은 보수에 포함돼서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받아야 얼마요? 32요. 이렇게 된 거지. 자, 특실 30만 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178페이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가로 3번에 보면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행정처분이라고 적혀 있죠. 그 중에서 1번의 가로 A번 보면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취소 얘기가 나옵니다.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취소. 등록 취소된 사유가 오른쪽에 보면 폐업도 있죠. 자격 취소 있죠. 등록 취소 이런 것들 다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중에서 폐업 같은 경우는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취소 사유가 되긴 하는데 이때는 등록 취소가 돼도 따로 3년은 붙지 않는다. 요거 얘기지. 그 다음에 업무정지요. 스톱이 되면 같이 스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휴업을 했다. 아니면 업무정지 당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요?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근데 그 법에서 자격정지가 있긴 해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거예요. 써놓긴 했어도. 다시 한번. 개공이 자발적으로 휴업했다. 개공이 영업정지 당했다. 그럼 매수신청 대리는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그렇게 된다고요. 아까 했잖아요. 스톱이면 같이 스톱이다. 근데 법에는 자격정지가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업무정지 기간 한번 물어봤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개월 이상 2년이야. 6개월 이하 그러면 안 돼요. 1개월 이상 2년이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매수신청 대리인이 등록 취소를 당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는 관리 대장에다가 찬찬히 기록을 해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년간 보존합니까? 5년. 요 관리 대장도 5년간 보존입니다. 확인 설명서나 그 다음에 사건 카드하고 똑같이 5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 2번, 3번이 출제가 됐어요. 만약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됐다가 등록이 잘리면 창문에 붙어있는 경공매 컨설팅 표시를 떼어야 돼요. 등록 잘렸으니까. 그런데 영업정지를 당하면 출입문에다가 영업정지 당했다고 써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랑스럽게. 영업정지 당했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했다고. 그죠? 두 개 바뀌면 안 됩니다. 됐어.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180페이지 갑니다. 자, 경매 절차로 갑니다. 법원 경매 절차가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10단계입니다. 자, 10단계를 갖다가 왼쪽에 있는 180페이지 있는 내용을 쭉 보면서 저는 칠판을 쓰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칠판에 쓰는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내용은 뭐 보지 마시고 칠판을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칠판에 써져 있는 게 거기 있는 거니까. 예.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서 보시자 이거요. 자, 먼저 이제 경매를 붙입니다. 경매 신청 누가 할까요? 10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경매 신청. 누가 경매를 붙입니까? 채권자들이 붙이겠죠. 그럼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요, 심사해가지고 경매 붙일 만한 요건을 갖췄다. 판결문 같은 게 들어왔다. 있다. 이렇게 되면 자, 법원에다가 등기소에다가 촉탁해서 경매 등기를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심사해서 그 다음에 등기소에 부탁해서 경매 등기를 띄우는 거예요. 촉탁이에요. 촉탁. 아시죠?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후에 그 물건을 손댄 사람은 잘못하면 뭐예요? 불이익을 크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류효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가로 1번에서는 경매의 종류가 두 종류인 걸 아셔야 돼. 그죠? 아까 세입자 같은 경우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얻어서 그 확정 판결이 집행 권한이에요. 그것 갖고 붙이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하고, 은행처럼 그냥 재판하지 않고 바로 경매를 집어넣는 거. 왜냐면 등기부에 꾼 돈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임의 경매가 되죠.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집행 권한이 필요한 게 무슨 경매? 강제 경매. 다음 구장 표시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경매 등기가 등기부에 뜨거나 아니면 채무자 소유자한테 송달이 된 때, 경매에 넘어갔다고 송달이 된 때 압류효력이 발생된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차가 뭐냐.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은 법원이 배당 요구해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이 있을 텐데 그 배당 요구해야 될 마지막 날 종기를 결정을 해서 공고를 띄웁니다. 채권자 중에 보면 배당 요구해야 받는 채권자가 있고 배당 요구 안 해도 받는 채권자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배당 요구해야 받는 채권자들한테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시오? 그 마지막 날을 정해서 공고한다고. 그 배당 요구의 종기가 요때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날을 7월 5일이라고 하면 이 날을 잡아서 공고를 요때 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가 배당 요구 종기란 뜻이 아니에요. 종기는 요 날이에요. 요 날. 근데 이때 공고를 띄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각을 준비합니다. 3번 매각 준비 이렇게. 자, 매각 준비 이렇게 해서 뭐 법원이 이제 준비하는 거니까 그건 시험에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매각 공고입니다. 이제 공고 띄워요. 4번 매각 공고. 자, 공고 나잖아요. 언제 경매하겠다고 공고를 띄우는 거예요. 입찰 공고, 매각 공고. 그 공고가 뜨면 그 다음에
매각 CC입니다. 5번 매각 CC. 근데 여기는요. 매각 CC는 그 날을 매각 기일이라고 불러요. 매각 기일이요.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공고는 매각하는 그 날 기준했을 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2주 전에 공고를 띄우게 돼 있어요. 2주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야 정보를 알고 올 수 있죠. 일주일 만에 매각을 실시한다. 법 위반이에요. 그럼 경매 무조건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지만 어쨌든 2주를 꼭 기억하셔야 돼. 공고 언제까지 한다고요? 2주 전 공고. 별표하시고. 자, 가로 4번에 보면 가로 안에 써져 있잖아요. 언제까지 공고한다고요? 2주 전 공고. 2주 전 공고.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2주 전 공고.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2주 전 공고. 2주 전 공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매각 실시하는데 거기 보니까 매각을 실시하는 방법이 1번. 세 가지죠. 하나가 기일 입찰. 또 하나가 기간 입찰. 또 한 가지 방법은 호가 경매. 근데 현실적으로는 100% 기일 입찰 방식으로 해요. 법에서 인정하는 세 가지지만 이때 2번. 입찰을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채무자 못 들어오죠? 제한 능력자는 자기가 직접 못 들어와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 대리인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요. 누가 못 들어오냐? 그 참여했던 집행관 들어오면 안 되죠. 못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재매각 절차라고 한다면 종전에 대금 납부 안 했던 매수인. 요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여기 이따 나옵니다. 다 뒤에서. 자, 근데 채무자는 못 들어오지만 채권자는 입찰 들어올 수 있나요? 그래서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입찰 들어와요. 괜찮은 물건은 자기가 낙찰을 받아요. 채권자가. 그 다음에 세입자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자기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집이 괜찮고 계속 살고 싶고 2차 매각 낙찰을 받자 그럴 수 있죠?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증금 받은 채권자잖아. 그랬을 때 채권자가 낙찰을 받는 수도 있다. 많죠, 사실은. 그 다음에 채무자는 못 들어오지만 채무자의 뭐요? 가족은 들어온다. 가족은 재산관계가 별개여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상보증이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자기 빚도 아닌데 담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요. 무지하게 착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찾을 수 있으니까 물상보증인이 낙찰받으면 빚을 대신 갚아준 꼴이란 말이에요. 응? 채무자 빚을. 자, 이거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올 때는 3번 돈 걸고 들어와야 돼. 얼마를 걸고 들어옵니까? 10%죠. 10%.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 내는 거예요. 여기. 그때 내는 방법은 현금도 받아주고 자기합 수표도 받아주고 지급이탁 계약 증서도 받아주고 이렇게 경매증권에 보통 세 번째가 현실적으로는 자기합 수표를 제일 많이 가져오죠. 그러니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입찰을 들어올 때는 돈 걸고 들어오는데 그때 4번에 있는 것처럼 여럿이 같이 공동 입찰을 들어올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집행관한테 공동 입찰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자,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 대비하셔야 돼요. 자, 공동으로 입찰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는 집행관의 허가를 받는 겁니까? 집행관한테 신고하는 겁니까? 신고요. 공동 입찰 신고서가 있어요. 옛날에는 공동 입찰 들어올 때 허가 받는 것이었어요. 집행관의 허가.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X. 대비하셔야 돼. 허가 받는다고 하면 X. 그러면 공동 입찰하는 사람은 신고하는데 A하고 B가 공동 입찰하네. 그런데 갑이 매수신청 대리인이네요. 그럼 매수신청 대리는 A로부터 위임을 받고 B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같은 물건을 들어가 줄 수 있나요? 네. 매수신청 대리인이 공동 입찰하는 공동 입찰이 뭔지 아시죠? 네. 둘이 돈을 1억씩 된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2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려고 둘이 이렇게 공동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럼 두 사람한테 이렇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 물건을 들어가 줄 수 있냐고. 있지 이건.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이건 금쟁이가 아니에요.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이건 금쟁이 아니지. 근데 이게 아니고 공동입찰이 아니고 다른 쪽에 사람이 또 이렇게 부탁했을 때 같은 물건 들어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금쟁이. 어쨌든 요 시험 문제는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5번. 이렇게 매수신청 보증을 걸고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최고가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을 찾는 절차예요. 제일 높은 금액 쓴 사람을 찾는 거다. 그게 5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최고가 적은 사람을 찾습니다만 동시에 요 사람이 돈 안 내고 막 그럴 때를 대비해서 차순위자를 정해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다. 그죠?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매수신청 대리는 여기서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아까 기일 입찰 방식으로 거의 한다고 그랬죠? 그 기일 입찰 표 적어주는 것이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지요? 그거 들어갈 때는 매수신청 보증금 걸고 들어가는데 보증금을 대신 갖다 내주는 것도 대리인이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차순위자가 됐을 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는 것도 대리인이 할 일이죠? 혹시 여기서 떨어졌을 때 보증금 찾아오는 것도 대리인이 할 일이죠? 여기서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근데 이제 시험에 3번, 4번 나온 게 바로 요건데 차순위 매수신고 자격은 2등이라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지금 밑줄 긋고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차순위 매수신고는 신고한 금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여러 번 물어봤다고요. 자, 그걸 설명을 드려보면 자, 요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서 요 물건입니다.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감정평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최저가를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하니까 2억으로 감정이 잡혔어. 그러면 첫 번째 경매를 진행할 때는 이 2억이 그대로 최저가가 됩니다. 2억이에요. 그럼 최소한 2억은 써내야 돼. 2억 또는 그 이상 이렇게. 그래서 A하고 B 두 명만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들어왔는데 A는 2억 1천을 쓰고 최저가 2억이니까 B는 2억 2천을 쓰고 들어왔다면 둘 중에 누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겁니까? B가 되는 거예요. B가. 이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들어올 때는 보증금 10%를 걸고 들어오죠. 그 10%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인가요? 아니요, 최저가. 이거의 10%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입찰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를 써내냐에 관계없이 보증금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여기 얼마? 2천. 여기 얼마? 2천. 동일하기 때문에 그날 법원에 가서 자기가 수표를 아침에 끊을 때 직원한테 요거 끊는 사람 있는가 물어보면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아니에요? 이게 딱 2천만 원이니까 뭐 2천만 원 많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딱 떨어지지 않고 그 물건에 대한 최저가의 10%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수표 끊을 때 2,743만 원 이렇게 끊어가잖아. 이렇게 10%가 이렇게 되면 이거 끊은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지 그래요? 맨날 가면 그 사람은 친해요. 그러면 말이 길게 할 필요도 없어. 오늘 있냐고 물어보면 돼. 오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없는데 그러면 아직 없는 거예요. 자,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자, 하여간 요게 10%고 자, 그러면 이 사람 차순위 매신 걸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순위 매신 거 자격이 있으려면 이 사람이 써낸 금액이 최고가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었어야 되죠? 뺀 금액이 얼마예요? 2억이죠? 빼니까 2억이잖아요. 이 금액을 이 사람이 써낸 금액이 넘었어야 되죠? 차순위 매신 거 자격이 있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숫자 문제로 나왔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써낸 금액이 2억이면 어떻게 될까? 2억도 괜찮습니까? 2억 이상이니까. 초가 아니에요. 2억 이상이니까. 2억 이상이다 그러면 최저가가 2억이니까 2억 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위에 써져 있어요. 2억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차순위 매신고 자격이 있을까? 아니, 보증, 이 사람이 지금 쓰는 입찰가가 2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2등이 2등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최고가고, 이 사람은 차순위 매신고 자격이 있냐고? 없는 거예요, 이때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써낸 금액이 최고가 금액에서 본인을 뺀 금액을 넘어야 되잖아. 안 넘었잖아. 같잖아.
그럼 차순위 몇인 걸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안 되는 눈치인데 지금.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유찰됐을 때 이 말 나오죠.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왔다가 아무도 안 들어오죠. 그럼 유찰이 돼요. 유찰.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여기로 돌아갑니다. 예? 공급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세매각이다. 왜 다시 하는 겁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서 유찰되어서. 그래서 그때는 최저가를 어떻게 해요? 저감해 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두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왔다고 쳐봐요. 최저가 2억이었는데. 그러면 한 달 뒤에 두 번째 경매기일이 잡혀서 진행을 합니다. 한 달 뒤에 보통. 그때 최저가가 아까 2억이었다가 아무도 안 들어온 거죠, 지금. 그때는 두 번째 할 때는 이 최저가가 어떻게 다운이 돼요. 그 보통 20% 정도 떨어지죠. 여기 같은 경우는 30% 떨어지겠네요, 광명은. 30% 떨어지면 얼마 떨어져?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2억에 6천이 떨어져요, 6천. 그러면 1억 4천이 두 번째 할 때 1억 4천 이상 써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유찰됐을 때는 최저가를 저감해서 다시 하죠. 저감되는 게 유일하게 이때만 저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주의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상당히 낮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법원마다 틀려요. 어떤 법원은 20%, 어떤 법원은 30% 막 이래요. 그러니까 법조문에서는 상당히 낮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이제. 자, 6번째. 이 날부터 일주일 이내 날을 정해서 매각을 허가할 건지 또는 불허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허브 결정이다. 이렇게. 그 날을 뭐라고 불러요? 매각 결정기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매각 허가할 건지 또는 불허할 건지를 결정하는 날이라고요. 그때 허브 결정을 한다 그랬을 때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는 허가 결정을 내려주고 하자가 없을 때는 허가 떨어지고요. 절차에 문제가 있어 송달이 제대로 안 됐거나 뭐 감정평가가 제대로 안 됐거나 하여간 하자가 조건으로 있으면 불허가 떨어져요. 그런데 자 글자에 크게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허가입니다. 허가. 불허가 잘 없어요. 근데 하여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이렇게. 허가 나면 어떻게 되죠? 허가 나면 돈 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허가 나면 그 부동산이 경매로 싹 넘어가는 꼴이잖아요. 그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이 항고는 언제까지요? 일주일 이내. 지금 가로 6번에 1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항고할 때는 맨입으로 안 됩니다. 돈 걸고 하셔야 된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항고 보증금. 그 항고 보증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타. 얼마 정도나 걸어야 됩니까? 항고 보증금? 10%죠 또? 뭐의 10%예요? 이게 낙찰가입니다.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에요. 아까 매수신청 보증금도 10%죠? 뭐의 10%? 최저가의 10%. 여기는 최저가가 아니고 뭐요? 매각대금의 10%. 내는 방법은 금전이나 또는 뭐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내죠. 이게 항고 보증금을 공탁한다고 그래요. 그래야만 항고를 받아줘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판사가 안 받아주면 안 받아준 걸 기각이라고 그래요. 안 받아줬어요. 기각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몰수 당합니다. 걸었던 항고 보증을 어떻게 된다고요? 몰수. 떼인다고요. 거기에 보면 전부를 몰수당한 사람도 있고 일부를 몰수당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몰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각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떼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불허가 날 건데 허가가 떨어졌다.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는 사람만 항고하시오. 그것도 돈 걸고 하시오. 그랬다가 잘못되면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함부로 항고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안 걸고야 하면 다 한 번씩 항고를 해봐. 경매 절차가 막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걸고 하시오. 잘못하면 떼여요. 이렇게 하니까 항고하는 사람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불허가 이거 뭐예요? 불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불허가 났다 그러면 여기 불허가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불허가 나면 이렇게 불허가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때 다시 했을 때도 이것도 뭐라고 불러요? 세매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도 불허가 나서 그렇다. 이때는 최저가를 저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감을 안 해요? 아니, 불허가니까 저감 안 하는 게 아니고 왜 저감을 안 하냐고. 근본적 이유는 높은 금액 쓴 사람이 여기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이 사람이 있었는데
절차의 문제에 있어 뒤에 이게 불어가 떨어진 거지. 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유치할은요,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저감을 하고 다운시키는 게 맞지만, 여기 높은 금액 쓰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만 불어가 났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저감이 없어요. 예. 이게 불어가예요. 근데 이 불어가 난 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항고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일주일. 요 일주일이란 기간 꼭 기억하셔야 돼. 일주일 내 항고, 일주일 내 항고. 요 기간 꼭 기억하시고. 불어가 항고, 이렇게. 일주일 내 항고, 일주일 내 항고. 근데 여기는 불어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구겠어요? 밑에만 보지 마시고. 불어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불어가 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누구?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밖에 없다고. 낙찰 받을 줄 알았는데 불어가 난 사람.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 여기 항고하는 사람은요. 채무자, 소유자, 세입자 1, 세입자 2, 세입자 3. 많아요, 여기는. 여기는 많이 없다고. 불어가 나는 수도 적고, 불어가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어, 거의.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항고 보증금을 갖다가 공탁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돈 안 걸고도 할 수 있도록 해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그 차이점이에요,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 해봅니다, 이제. 밑에 2번. 매각 불허가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가로 B번을 먼저 봐요.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을 공탁해요, 안 해요? 안 한다. 불허가. 그래서 연상하실 때 이게 불허가잖아. 불. 아니 불자죠. 아니 불. 그러니까 공탁해요, 안 해요? 안 해. 불허가 안 해. 아니 불. 불. 아니 불. 아니 불.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C번. 불허가 결정이 있을 때 새 매각계를 정해서 다시 하는데 이때는 최저 매각 가격의 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다 했어요, 이제. 요게 이제 허가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돈 내요. 7번째 대금 납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갑니다. 대금 납부하고. 요 절차 끝나고 수업 끝내요. 돈 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8번 배당이에요. 다 했어, 이제. 배당.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정리합니다. 이전 등기. 9번이고. 마지막이 뭐예요? 끄집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인도 또는 명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매 절차가 이렇게 10단계예요. 근데 10단계 중에서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5번, 6번이에요. 그 다음에 7번까지예요. 7번까지. 나머지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5번, 6번, 7번이 핵심이죠. 5번, 6번, 7번.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이거 쓴 거예요. 자, 경매로 넘어온 물건이 농지예요. 농지. 농지. 응? 그러면 농지가 경매에 넘어왔을 때 낙찰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아야 될까요? 농사 지을 사람. 농사 지을 사람인 건 뭘로 입증하죠? 농지증. 농지증이 있어야 되겠네. 그게 경매 목적물이 농지라면 농지증은 언제 제출되고 필요합니까? 요때 필요합니까? 농지증이 요때 매각 기일 때 입찰 들어올 때 필요합니까? 아니면 매각 결정기일 때 농지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등기 촉탁할 때 농지증이 첨부돼야 됩니까? 언제요? 세 군데 중에서. 매각? 요때 필요한 거예요. 요거 배우셨죠?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농지증 필요가 없어. 그죠? 필요 없어요. 왜요? 여기서 이미 검사를 맡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게 기출문제 2번 나온 거예요. 매수 신청할 때 농지증을 제출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2번씩이나 틀리긴 했어요. 매수 신청할 때가 아니고 입찰 들어올 때가 아니고 언제죠? 매각 결정기일 때 이게 제출돼야 된다. 만약에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증을 못 갖다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허가가 돼요. 불허가. 그럼 다시 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뭐라고 불러요? 새매각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저감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높은 금액 쓴 사람이 분명히 있었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요것을 못 갖다 내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안 갖다 내면 불허가. 다시 새매각. 저감 없이. 이렇게 되는 거지. 가로 6번에 2번. 밑줄 그어진 부분이에요. 자, 이제 여기 갑니다, 이제. 대금 납부. 대금 납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도 중요해요, 여기도.
쉽게 보시면 안 돼. 여기도 중요해. 대금 납부 언제까지? 지급기한. 법원이 내라고 한 날까지 대금을 납부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금 지급 뭐라고 불러요? 기한이다 이렇게 불러요. 지급 기한이다 이렇게 불러요. 지급 기한 이렇게. 중요한 건 기일이 아니고 기한이에요. 기한은 보통 한 달 줘요. 한 달. 기일에 대금 납부한다 그러면 X에 X. 기일이 아니고 뭐예요? 기한. 기일은 2019년 7월 14일 10시. 이게 기일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한 포인트, 한 점이에요. 그걸 기일이라고 부르고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게 기한이죠. 기한 내 대금 납부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돈 내는 즉시 소유권 취득하죠? 돈을 내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란 말이 중요해요. 즉시 소유권 취득해. 즉시. 바로 소유권 취득해. 허가 결정을 받았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죠?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죠? 그 전에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서 돈 내는 순간에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써져 있어. 이게 바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에요, 이게. 민사집행법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써져 있으니 이렇게 된 거지. 자, 근데 돈 안 내면 어떡하죠? 안 낸 사람도 꽤 있어요. 대금 납부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할 수밖에 없어. 돈 안 냈으니까 다시 뭐요? 임자 못 채웠잖아. 다시 해야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재매각이다 부른다고. 재매각, 재매각. 이것만 유일하게 재매각이에요. 요 앞에는 전부 다 세매각이었죠? 여기만 재매각이에요. 그래서 돈 안 냈을 때 그때가 재매각이에요. 돈이 뭐예요? 재산이다. 돈이 뭐예요? 재산이다. 돈 안 냈다. 재매각이다. 유일하게 재매각이 이거예요. 이때는 최저가를 저감할까요? 안 할까요? 돈 안 냈을 때. 안 하지. 돈 안 내서 그렇지 높은 금액 쓴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감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감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서 임자가 안 나타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유일하게 저감이 되는 거예요. 네, 세매각 중에서 그것만 저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돈 안 냈을 때가 재매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핵심 중에 핵심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돈 냈으니까 돈 가지고 나눠 가져야지. 그리고 촉탁해서 이전 등기부 정리하고, 근데 가보면 안 나오고 버티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죠. 그 끄집어낸다고. 이때 강제 집행을 해서 끄집어내는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사비를 줘가지고 자기 발로 나가게 하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끄집어내는 걸 인도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시 셀을 놓거나 자기가 이사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죠. 요것이 경매 절차 10단계예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할 것이에요. 경매 절차가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곳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집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뒤쪽 부분은 문제를 거의 다 풀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 문제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 잘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푸시면, 내용을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또. 근데 문제 풀면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여러분 실력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달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예.